안녕하세요. 템퍼스 이번 주 주간 소식이랑 뉴스들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건 주봉인데 이번 주 많은 상승이 있어서 템퍼스 주주분들은 이유 없는 하락 때문에 고생 많으셨을 텐데 이번 주봉으로 좀 많은 회복을 해줘서 좀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일단 우선 보시면 8월 13일 기준인데 공매도가 아직도 26%로 많습니다. 아직도 쇼커버를 노려볼 만하고요. 조금 더 주가 상승이 나와주면은 결국에는 공매도들은 상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한 번의 슈팅을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수치기는 해요. 기준이 13일 기준이라 요 며칠 사이에 어느 정도 상한이 좀 들어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있긴 합니다. 이번 주는 주가의 변동폭이 있다 보니까 주가 관련된 소식들로 좀 가져왔습니다. 회사 뉴스들도 있었는데 뭐 어디 연구 참여 뭐 이런 것들이라 그건 다음 주에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소식은 실적 관련된 얘기예요. 실적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한 번 더 좀 체크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핵심 먼저 짚고 넘어가면은 전년 대비 매출 89.6%가 상승했고 여기서 유전체약 매출이 전년 대비 115% 증가하는 엄청난 수치를 보여줬고요. 매출 총이익은 전년 대비 160% 이상 좋아졌습니다. 조정 에비타는 마이너스 560만 달러인데 전분기 마이너스 1600만 달러에서 많은 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건 전환사채 관련된 내용이고 이자 비용 절감됐고 현금 유동성이 되게 강화가 됐어요. 이것 때문에 한번 주가가 큰 충격을 받고 지금 많이 다 회복됐죠. 이거 덕을 볼 수 있는 거는 3분기부터로 전 예상하고 있습니다. 재무에 찍히는 게 좋아질 거여가지고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우선 긍정적 요인은 매출 이익률이 동반 성장됐다는 거고요. 종양학 검사 판매량 확대랑 경쟁사 점유율 회복이 있습니다. 데이터 사업도 25%에서 30% 성장률 유지가 됐고 대규모 기초모델 계약 체결이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수익성 개선도 눈에 띄게 좋아졌고 에비타 손익분기점에 근접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엄청난 좀 긍정적인 요인입니다. 재무 구조도 강화됐는데 전환사채 발행으로 대차대표 안정성이 좋아질 건데 이건 3분기 아마 실적부터 찍힐 거예요. 그리고 뭐 아스트라제네카 파토스 계약은 워낙 뭐 많이 다뤘기 때문에 많이 알고 계시죠? 앞으로 남은 3분기랑 4분기 때 대형 계약이 하나라도 더 터지면 참 좋은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해보고는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부정적인 요인도 있는데 아직 적자 상태인 거고 ASP 제한적 상승이 있습니다. XM 분석의 비중 증가로 ASP 상승 효과가 일부 상쇄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 임상시험 매칭과 AI 알고리즘 사업 매출 기여도가 낮은데 이건 다 이유가 있는 낮음이긴 해요. 이 노란색으로 쳐진 거는 뒤에 가서 좀 다시 보겠습니다. MRD 포트폴리오 본격 매출 기여 시점 지연이 있습니다. 25년 말 급여 승인 후 26년부터 의미 있는 매출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5년 말 급여 승인은 예정이지 확실한 건 아니어서 또 더 미뤄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 어닝콜에서 질문 좀 하이라이트를 보면 유전체의 성장, 영업효율, 기술 향상, 판매량 증가와 경쟁사 점유율 회복됐다는 긍정적인 요인이 있었고요. ASP 전망은 XT에서 CDX 전환율이 28%에서 연말 40% 목표로 연중 소폭 상승 예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임상시험의 매칭은 매출 비중은 낮지만 제약 바이오사와 전략적 관계가 강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와 인사이트 사업은 대형 제약사 투자 지속과 경쟁 압박 미미라는 좋은 긍정적 요인이 있습니다. 이 MRD 포트폴리오는 26년부터 매출 본격화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럼 이제 AI 알고리즘 사업에 대해서 살짝 봐볼 텐데 역할은 암 진단, 예후 예측, 치료 반응 분석 등 AI 기반 분석 툴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현 상황에서는 미국 의료보험, 민간이나 메디케어에서 환불 급여 코드가 없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이런 AI가 예측하고 진단해주는 거는 아직 보험사나 FDA 그런 정부 주체에서 인정을 해주지 않는다고 해요.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인식이라든지 규제 같은 게 조금 완화가 돼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보험사에서 비용 보상이 안 되면 병원 의사 입장에서는 사용 부담이 있습니다. AI 알고리즘은 FDA 규제, 임상 근거 축적이 필요해서 시장 채택 속도가 지금 느린 상태예요. 결과적으로 판매 가능 시장이 제한되고 매출 반영 속도가 더디고 있다고 합니다. 장기 기대해볼 수 있는 건 MRD 포트폴리오처럼 급여 코드가 승인되면 폭발적인 매출 전환을 좀 기대해볼 수 있을 만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장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사업이에요. 그럼 이제 MRD 포트폴리오가 뭔지 보면 암 치료 후 잔존 암세포를 조기에 발견하는 검사입니다. 이게 이제 회사 목표로는 25년 말 급여 승인 후 26년부터 매출 본격화를 노리는데 현재는 보험급여가 없어서 병원이나 환자 사용이 제한적이어서 판매량이 낮습니다. 25년 말 급여 승인이 되면 검사 비용을 보험에서 지급하고 채택률이 급증할 거예요. 승인 직후부터 판매량이 빠르게 늘어 26년에는 의미 있는 매출 반영을 기대해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상시험 매칭에 대해서 봐보겠습니다. 매출 비중은 낮지만 제약 바이오사와 전략적 관계 강화가 많이 도움이 되는 사업입니다. 단기 매출은 작고 매칭 수수료나 계약금 규모가 작아서 당장 매출 영향은 미비한데 전략적 가치가 크다고 보고 있어요. 임상시험 매칭을 통해 제약사나 바이오사와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환자 의료 데이터를 확보해서 향후 AI 데이터 사업 확장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미래 레버리지로 보는 게 지금 쌓는 관계가 몇 년 후 대형 계약 데이터 판매로 이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데이터를 전 좀 핵심으로 보기 때문에 제가 조금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ASP 전망을 해보면 XT에서 CDX 전환율이 28%에서 연말 40%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건데, 이게 이제 XT가 기본 종양 유전체 검사입니다. 좀 값싼 검사예요. CDX는 동 검사 중 FDA 승인 및 제약사 동반 진단 형태로 가장 좀 비싼 진료에 속합니다. CDX가 가격이 왜 높냐면은 FDA 인증도 됐고 제약사 치료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보험 보상률이 높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SSP가 평균 판매 단가거든요. 그게 상승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XT 검사 대신 전환율 증가로 고가 제품의 비중이 늘어나서 전체 매출 단가가 자연스럽게 상승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이제 다만 일부 저가 제품 XM 등이 늘면 상승폭이 제한됩니다. 그래서 연중 소폭 상승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비싼 검사랑 싼 검사랑 이제 섞이면은 평균 판매 단가가 아무래도 내려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ASP의 연중 소폭 상승을 예상한다고 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그럼 이제 한 줄 정리하고 끝내보면 SAP 상승은 고가 검사 CDX 비중이 늘어나면서 평균 단가가 올라갈 예정이에요. 근데 한계가 있다고 본 거는 저 비교적 저렴한 검사도 같이 늘어나면서 평균 단가 상승 자체가 제한적일 거라고 본 거예요. 임상시험 매칭은 지금은 돈보다 인맥 데이터 확보에 있는 단계고요. MRD는 보험 승인 전까지는 시동기, 승인 후부터 매출 폭발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는 이거를 좀 기대해 봐야 되고 계속 추적을 해야 됩니다. 언제 되나. 두 번째 소식은 간단하게 애널리스트 의견, 목표 주가 이런 게 좀 변경된 게 있어서 가져왔습니다. TD코인에서는 62달러에서 72달러로 상향했고 모건 스탠리에서도 65달러에서 68달러로 상향했습니다. JP모건 역시 55달러에서 60달러로 상승했어요. 여기서 좀 의미 있는 것들은 이런 대형기관 모건스탠리랑 JP모건의 상승이고요. 그리고 TD코인은 이런 성장주 제약바이오 쪽에 좀 특화되어 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여기 의견을 좀 주의 깊게 보는 것도 좋고요. 어떤 부분을 좋게 보는지 챙겨보는 게 좀 좋습니다. 그럼 이제 세 번째 소식은 템퍼스 AI의 주요 법적 이슈입니다. 이제 세 가지의 소송에 걸려있죠. 특허 소송과 이제 주가 하락에 따른 뭐 그런 단체 소송이 있는데, 가던트 헬스에서 템퍼스로 암 진단 관련 특허 5건 침해 소송을 걸었고요. 그거에 따른 템퍼스에서도 가던트 헬스한테 바이오 정보 분석 특허 4건에 대해서 침해 반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얘네가 거니까 우리도 걸 거 있다 해서 같이 건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제 공매도 관련 리포트 나왔을 때 그때 주가 하락해서 피해본 주주를 뭐 소송할 사람 모집합니다는 뭐 의례적으로 그냥 모든 주식들이 폭락이 나오면 이런 돈 벌려고 달려드는 이런 법무법인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런 단체 소송이 있습니다. 진행 사항을 체크해 보면 일단 가던트 헬스 사건은 27년 5월 1심 재판 시작이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신경 쓸 건 아닙니다. 템퍼스 반수도 25년 11월 5일 케이스 관리 회의 예정이고 아직 1심에 대한 예정도 잡히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지금 어차피 신경 쓸 필요는 없는데 그래도 지금 갖고 있는 소송이기 때문에 그래도 주주라면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이길래 한번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결론 시점 대충 보면 27년 5월은 시작일 뿐이고 판결은 그 이후에 수개월 뒤입니다. 항소시 최종 확정은 28년에서 29년이나 가능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럼 이제 증권 집단 소송인데 이거는 제기일은 6월 12일이었습니다. 24년 8월 6일부터 25년 5월 27일 날 주주인 사람 상대로 걸 사람 여기 오세요 이렇게 해가지고 뭐 거는 겁니다. 주요 주장은 AI 역량 과장과 계약 가치 및 수익 구조 관련 중요 사실을 누락했다는 건데 이거 그냥 공매도 리포트에서 나온 거 그대로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고 대표 신청으로 마감은 8월 12일 이제 끝났습니다. 본안의 심리는 아직 시작 전이고 절차 초기 단계에 있어요. 결론 시점은 통상 수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뭐 좀 오래 걸립니다. 어차피 합의 가능성도 존재하기는 해요. 근데 어차피 회사에서는 뭐 이거 치부도 안 하기 때문에 합의보다는 기각될 확률이 전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망의 유불리를 따져보면 템퍼스 분리 요인은 특허 소송에서는 특허 침해 인정 시 손해배상 및 금지 명령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권 집단 소송에서는 평판 악화와 합의금 부담 가능성이 올라가요. 템퍼스 유리 요인은 반소 제기로 협상 카드 확보, 기술 방어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집단 소송에서는 과장, 누락, 주장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조기 기각 가능성이 좀 높아요. 그래서 결론을 보시면 두 건 모두 장기전이고 특허 소송은 최소 28년 이후고 집단 소송도 수년이 소요될 걸로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당장 법정 이슈 때문에 불안하다 뭐 이런 시분도 있어서 이거 가져온 거거든요. 지금 당장 걱정할 필요는 없는 이슈들입니다. 뭐 이제 가던트 헬스에서 뭐 새롭게 뭐 다른 주장을 하면서 막 이슈 몰이를 하지 않는 이상은 뭐 지금 신경 쓸 건 제 생각엔 없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단기 주가 영향으로는 재판 일정 발표, 중간 발표, 기각, 합의 소식 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변수에 대한 얘기죠. 그러거나 이제 부각되는 소식들이 뜨면 아무래도 주가는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최대 변수는 중간 합의 여부입니다. 특히 특허 소송은 라이선스 계약으로 조기 종결이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허 소송에서는 이렇게 라이선스 계약으로 조기 종결되는 경우가 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소식은 이제 13F 관련된 소식입니다. 13F가 뭐냐면은 이제 대형 기관들, 얼마 이상 갖고 있는 기관들이 어떤 주식을 사면은 분기가 끝나고 45일 안에 내가 뭐 샀어요, 뭐 팔았어요를 이제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 신고된 보고서입니다. 일단 1분기, 2분기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이제 이거는 들고 있는 보유한 기간이 몇 군데냐 이렇게 봤을 때 1분기에는 333에서 2분기 415로 많은 증가를 보여줬죠. 그리고 총 가치가 엄청 늘었어요. 거의 뭐 2배 늘었죠. 52억 3천만 달러로. 28억 5천만 달러에서. 그래서 주식 수도 엄청난 증가가 많이 보여진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결과론적으로 보면 2분기 때 1분기보다 더 많은 기관이 템퍼스를 좋게 보고 매수를 했다는 소식입니다. 근데 여기서도 좀 살짝 함정이 있어요. 우선 보유 기간 수는 1분기 333개 기관에서 415기관으로 늘었고요. 82곳이 증가했습니다. 기관 투자자들의 참여가 확대된 거고, 옵션 제외한 총 보고 가치는 52억 3천만 달러, 약 8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스톡 옵션을 제외한 총 주식 수도 엄청나게 많이 증가했죠. 39% 정도, 약 2,320만 주가 추가 매수되었다고 나왔습니다. 템퍼스 AI는 25년 2분기에 들어서 기관 투자자들의 보유가 크게 늘었는데, 단순히 보유 기간 수만 늘어난 게 아니라 보유 주식 수와 평가 금액 모두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이는 기관 수요 확대와 주가 상승 기대감이 동시에 반영된 것으로 보이며, 시장 내에서 신뢰도가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기관들의 매수는 아무래도 이런 신뢰도를 높이는 데 좋죠. 근데 여기서 이제 함정이 있어요. 이 베일리 기프드에 대한 새로운 매수가 이게 새로운 매수가 아닙니다. 이건 뒤에 가서 따로 얘기하겠습니다. 우선 뱅가드, JP모건, 골드만삭스, 블랙록, 모건스탠리 대형 기관들이 좀 많은 매수를 했어요. 증가폭이 크죠? 특히나 블랙록이 많은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건스탠리도 늘리고 이런 장기 투자를 지향하는 대형 기관들이 좀 이렇게 들어와 줌으로써 좀 주가를 좀 더 안정적으로 지탱해주고 받아주는 역할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아까 함정이라고 말했던 베일리 기포드 건데, 이제 처음에 저거 떴을 때 새로 샀나 했어요. 왜냐면은 베일리 기포드는 이거 상장 IPO 전부터 들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이제 아예 상장 전부터 완전 초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뭐지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원래 저 사람 들고 있는데 새로 산 건가? 그래서 좀 뒤져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3G라는 건데, 이 문서는 25년 3월 31일, 그러니까 1분기 거예요. 1분기 때도 들고 있었습니다. 7.32. 더 많이 들고 있었어요. 1229만 주 정도 들고 있었는데, 여기에는 이제 20만 주가 빠져있죠. 그래서 이제 베일리 기프드 거를 좀 더 파보면은 이 사람 3월 31일에도 들고 있었습니다. 주식 1229만 959주를 들고 있었어요. 근데 8월 6일 이번에 뜬 13F에는 20만 주 정도가 줄었죠. 그래서 어쨌든 감소한 거예요. 근데 이건 뭐 이제 리밸런싱이나 뭐 이제 살짝이기 때문에 크게 의미를 안 둬도 되는 뭐 매도 수치긴 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원래부터 얼마를 들고 있었냐를 확인해 보면, 이제 SEC에 가면 공식적으로 보고서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6월 30일 24년 2분기부터 이 사람은 들고 있었어요. 1229만 959주를. 그러다가 9월 30일 24년 3분기에 추가 매수를 150만 주 정도를 추가 매수하고, 4분기에도 그냥 그대로 들고 있다가 25년 1분기에 다시 150만 주 정도를 덜어냈습니다. 그러고서 이제 25년 2분기 이번에 뉴 새롭게 떴죠. 여기서 20만 주를 더 덜어낸 1209만 4천 29주 이렇게 해서 보고서가 제출됐습니다. 일단 SEC에서 확인한 정보고요. 13F HR 보고서를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 투자자가 분기 말 기준으로 보유하고 있는 모든 상장 주식의 목록을 담은 공식 보고서라고 볼 수 있고요. 이게 아마 시스템 문제인가 면제 투자자인가 뭐 이제 IPO 전에 투자한 사람을 뭐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뭐 이게 절차가 다른가 뭐 그래서 아마 저기 13F에는 안 나온 거 같나 뭐 아니면 누락인가 뭐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원래 초기인데 왜 저기 또 저렇게 떴지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생각해보니까 왜 저번에는 안 들어가 있지라는 생각을 해서 쭉 다 뒤졌던 거거든요. 근데 역시나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SEC 공식 가면은 다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1분기에서 2분기 전체 흐름을 보면 신규 진입 기간이 2시그마, 스테이트, 스트리트, AQR 등 장기 성장, 모멘텀 자금과 펀트 유동성 자금이 동시에 유입됐습니다. 기존 보유 기간도 확대됐는데 UBS, 블랙록, BNP, 인베스코 등 글로벌 대형 기관이 공격적으로 확대를 했습니다. 특징은 장기 성장, 신뢰 자금과 단기 이벤트 플레이어가 혼재하고 중장기 안정성과 단기 변동성 가능성이 있는 기관들이 둘 다 들어왔습니다. ETF 패시브 비중 확대 신호가 다소 포착됐고, 글로벌 IB, 중앙은행, 국부펀드까지 참여 범위가 2분기에 좀 확장됐습니다. 좋은 소식이죠. 그래서 주요 이제 신규 진입 기간을 보면 베일리 기포드도 일단 같이 봐볼게요. 이 사람은 원래 들고 있던 겁니다. 이 베일리 기포드는 테슬라나 엔비디아 초기 투자자로 유명하고 장기 성장주에 집중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들고 있으면 장기 확신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투시그마 보면은 세계적 퀀트 헤지펀드로 이벤트 기반의 트레이딩을 하는 곳이고, 이제 119만 주 정도 샀습니다. 이제 스테이트 스트리트를 보면 글로벌 3대 운영사로 ETF나 패시브 자금 유입 경로로 활용되고 있고, AQR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스타 밸류 모멘텀 기반 장기 전략을 구사하는 곳입니다. 볼로리지 인베스트먼트를 보면 AI 머신러닝 기반으로 퀀트 투자를 하는 곳이고, 페이션트 캐피탈은 장기 가치와 성장 혼합 전략을 펼치는 곳이라고 합니다. 투시그마 어드바이저스도 투시그마 계열로 퀀트 인덱스 혼합 전략을 펼치는 곳이고, 노르웨이 중앙은행, 세계 최대 국부펀드, ESG 배당 중심 장기 자금이라고 합니다.
스위스 국립은행은 중앙은행계 자금으로 안정적이고 장기 편입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보시면은 단기로 들어온 것도 있지만 이제 장기로 보고 좀 기간이 들어온 곳이 꽤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던 기간 중에 확대를 좀 많이 한 50% 이상 애들을 보면 UBS 자산운용에서 15,614%를 더 매수를 했습니다. 일단 들고 있는 수량 자체가 너무 낮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드라마틱한 변화율이 나온 거고요. 사실상 신규 진입으로 볼 수 있는 수준의 확대를 했고 글로벌 대형 은행계 운용사입니다. 세일럼 인베스트먼트는 장기 가치 배당 성향 극단적 확대인데 여기도 8,020%, 에섹스 인베스트먼트도 7,534%, 중소형 성장주 투자 전문으로 하는 곳이고 올워스 파이낸셜도 5,000%, 리테일 고객 자산 기반 자문사라고 합니다. 사우스 스테이트도 3,762%, 미국 남부은행계 운용자금이고 럼블라인 어드바이저스도 인덱스 추종 패시브를 운영하고 3,633%, BNP 3,019%, 인베스코 2,927, EDCO 2743, 노던 트러스트도 2621%. 굉장히 큰 변화율을 가져왔습니다. 원래 조금 들고 있던 데가 이번에 다 비중을 확대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보셨겠지만 블랙록도 500% 늘렸고 골드만삭스도 162%, 모건스탠리도 127%나 올렸습니다. 이런 대형 기관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비중 확대가 있었습니다. 중장기 투자자들이 주목해야 할 기관들은 스테이트 스트리트, ETF 패시브 자금 확대가 된 거고 AQR 캐피탈 매니지먼트는 팩터 기반 장기 전략을 하는 곳입니다. 블랙록은 세계 최대 운용사고요. 비중 확대가 컸죠. 500%. 노르웨이의 중앙은행도 세계 최대 국부펀드 장기 보유 성향이 강한 곳입니다. 그리고 이제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투시그마 여기 초대형 퀀트 자금이고 EDCO 대규모 증가 옵션 파생을 활용하는 곳이고 BNP도 IB 파생 차익 거래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접근하는 기관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좀 전략 변화가 감지된 기관들은 UBS인데 급격한 포지션 확대가 있었고 인베스코도 ETF 펀드 비중 상향으로 볼 수 있고 노던 트러스트도 보수적인 곳인데 장기 자금 비중이 확대됐습니다. 페이션트 캐피탈 매니지먼트도 장기 가치와 성장을 보고 자금이 유입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투자자가 체크해야 될 거는 중장기 투자자 관점에서는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등 장기 자금 유입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단기 트레이딩 시 투시그마 이디, 쇼, 제인 스트리트 등 퀀트 유동성 플레이어가 들어와서 단기 변동성 확대가 가능합니다. 얘네들이 한꺼번에 쑥 팔고 나가면 아무래도 주가는 확 내려가죠. ETF 패시브 비중 증가가 되게 전 중요하다고 봤는데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인베스코, 럼블라인 등 지수 편입 및 추종 매수 흐름이 좀 증가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커버리지도 확대됐습니다. 유럽, 아시아, 중앙은행인 노르웨이, 스위스까지 참여해서 글로벌 수급 안정성 강화가 올라갔습니다. 여러모로 봤을 때 좀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죠. 조금 더 많은 기관들이 시간이 갈수록 계속 들어오고 있다는 거는 좀 좋은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중장기, 장기 투자를 선호하는 기관들의 많은 매수는 참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요인들이어서 이번 2분기 실적 발표나 저는 13F는 참 대체로 전부 다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이 많았던 분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3분기는 어떻게 될지 3분기도 좀 기대가 되긴 합니다. 이번 주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템퍼스 주주시거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